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입니다. 저자는 수린, 출판사는 다연, 2015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제 아이와 사랑하는 조카들에게 선물하려고 구입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 하버드 정신 이런 말이 저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 내용에 별 기대를 안 하고 읽었는데요. 막상 읽다 보니 가슴에 새길 만한 내용이 넘쳐나는 책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목표와 이정표를 세우고 계획하는 분들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자 수리는 하버드대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미국 관리기술훈련센터 법무자문위원이고 하버드 관리학 전임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 자문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 실현을 통해 더 나은 나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기에 대다수가 실상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죠. 이 책은 하버드 정신을 토대로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갈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버드대 교수들의 강의 내용과 하버드 엘리트들의 성공 사례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출신들이 어떻게 자신감을 쌓고 어떻게 실패를 이겨냈는지, 또 그들을 자아 실현의 길로 이끈 하버드 정신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책의 서문에도 썼듯이 하버드대 출신들의 성공 스토리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며 하버드 정신을 쫓아 살 필요는 없지만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인 사회 초년생이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중년층이든 책을 읽고 난 후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나로 거듭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성의 씨앗을 심어 운명을 수확하라. 한 기자가 투자계의 대부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인성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대답에 기자는 다시 물었다. 그럼 자본과 자금 중에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러자 모건은 생각할 것도 없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자금보다는 자본이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하버드에 내노라 하는 인사들의 성공 궤적을 짚어가다 보면 그들의 성공이 지극히 필연적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모두 인성이라는 무적의 무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성이란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및 행동 양식에서 드러나는 개개인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는 한 사람의 자아 실현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즉, 어떠한 인성을 지녔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고 습관을 만들며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하버드대 교수이자 유명한 교육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인성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운명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1998년 5월 워싱턴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의 초청 강연이 이루어졌다. 350명의 학생이 세계적 명사의 강연을 듣는 행운을 누린 가운데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한 학생이 물었다. 신보다 더 부자가 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성공이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에
학생이 던진 질문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꽤나 대답하기 까다로울 법한 문제였다. 그러나 버핏의 대답은 간명했다. 아주 간단합니다.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러자 빌 게이츠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저도 버핏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성공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놀랍도록 닮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성이 그러하다. 하버드에서는 하버드 인성이라는 고유 명사가 있을 정도로 훌륭한 인성을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용감함, 강인함, 독립적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지닌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정신과 바른 행동 자세로 일상생활은 물론 학업이나 일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 더 나은 자아를 만들 수 있다.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때 열병을 앓아 시력과 청각을 잃은 헬렌 켈러는 그렇게 일생을 소리 없는 어둠 속에서 지냈다. 어둠과 적막은 사람의 성격마저도 바꿔놓을 만큼 미칠 듯한 고통을 선사한다. 더군다나 그녀는 어린아이였으니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헬렌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삶을 사랑했고 빛을 갈망했다. 그렇기에 얼마 후 그녀는 다른 감각기관을 이용해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손에 닿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만지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조금씩 상대를 식별하고 식물을 구분하는 한편 지면의 촉감으로 정원의 위치까지 분별해내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녀는 다른 사람의 움직임을 흉내내 우유짜기, 밀가루 반죽하기 등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시청각 장애인이 어둠을 벗어나 진정한 빛을 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글공부도 시작했다. 물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녀가 그를 깨우치고 익히려면 일반인에 비해 몇 배 이상의 인내심이 필요했다. 촉각으로 가정교사 설리번의 목덜림은 물론 입과 앞면의 움직임까지 읽어야 했기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기까지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배운 글자나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거듭했다. 이렇게 일반인을 뛰어넘는 의지와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결국 그녀는 책을 읽고 말하는 법을 깨우쳤고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레드클리프대에 입학했다. 재학 시절에도 그녀의 노력과 인내심은 빛을 발했다. 당시에는 점자로 된 교재가 거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학습 내용을 그녀의 손바닥에 일일이 적어 주어야 했고 이 때문에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학생들이 밖에서 대학 생활의 낭만을 즐길 때에도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쏟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영어에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 그리스어까지 섭렵하며 박식한 여성으로 거듭난 그녀는 훗날 저명한 작가이자 교육자가 되어 세계 각지를 돌며 시각장애인의 복지와 교육 사업에 힘썼다. 이렇듯 좋은 인성을 두루 갖추면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고난, 장애도 성공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원동력으로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나의 평생을 빛나게 할 인성의 힘을 믿어라. 자아를 실현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첫걸음은 바로 인성을 기르는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제롬 케이건이 아동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기질이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빌 게이츠를 보라.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뽐내며 유복한 가정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그는 한때 고집스러울 뿐더러 우월감 또한 대단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다른 사람 탓부터 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훗날 그는 숱한 당금질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인성을 가다듬었고 결국 수많은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국을 건설하며 세계적 부호의 왕좌에 올랐다. 오늘의 그리고 지금에 충실하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어떤 이가 물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다시 살 기회를 얻는다면 꼭 더 많은 순간을 누릴 겁니다. 여행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산에 오르고 강도 더 많이 건너보고 춤도 더 많이 추고 회전목마도 더 많이 타보고 꽃구경도 더 많이 하고요. 그 순간의 달콤함을 하나하나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더 바라지 않을 겁니다. 어제, 오늘, 내일 중 당신이 더 신경 쓰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 질문을 받고 순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이 출근했을 때 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되짚어보라. 출근해서는 퇴근 후 저녁 메뉴를 고민하거나 어제 저녁에 본 TV 드라마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는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내일 상사에게 불려가 혼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는 않는지. 이러한 많은 행동이 당신이 오늘보다는 어제와 내일을 더 신경 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지금의 순간순간이 모여 완성되며 지난날은 되돌릴 수 없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순간에 비하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난 일이나 오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느라 정작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을 허투루 보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항상 조급한 마음에 지금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다. 하버드대 도서관 벽에 걸려있는 이 글귀는 하버드대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학생에게 지금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지금이 없으면 미래도 없기에 누구든 지금의 1분 1초를 소중히 여겨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버드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한 철학자가 여행 중 폐허가 된 어느 고성을 지나게 되었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성지는 황폐하게 변했지만 철학자는 날카로운 안목으로 과거 찬란했던 성의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성지의 흥망성쇠를 생각하고 있자니 철학자의 머리는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손이 가는 대로 돌 하나를 집어다가 이를 의자 삼아 자리에 앉았다. 그가 한참 감상에 젖어 있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 뭘 그리 생각하고 계십니까? 철학자는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후 그는 자신이 깔고 앉은 돌이 목소리를 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돌은 두 얼굴을 지닌 석상이었는데 그동안 두 얼굴의 신을 본 적이 없던 철학자는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당신은 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자 두 얼굴의 신이 말했다. 두 얼굴을 가져야 한쪽 얼굴로는 어제를 살펴
지난날의 교훈을 제대로 마음에 새기고 또 다른 얼굴로는 미래를 내다봐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으니까요. 철학자는 이 말을 듣고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신이라더니 뭘 모르시는군요. 과거는 현재에 흘러간 시간이라 다시는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현재의 연속이라 지금은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를 눈에 두지 않는데 아무리 지난 날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고 또 미래를 통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철학자의 말에 두 얼굴의 신은 통곡하며 말했다.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이제 알겠군요. 왜 내가 오늘날 이러한 신세가 되었는지 말입니다. 철학자는 물었다. 왜죠? 그러자 두 얼굴의 신이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이 성질을 지킬 때 나는 지난날을 살피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현재의 시간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성지는 함락되었고 아름답고 찬란했던 성은 순식간에 사라졌지요. 그래서 나 역시 욕을 먹으며 이 폐허에 버려졌고요. 미래를 예견하고 과거를 통찰하는 능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두 얼굴의 신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능력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다면 굳이 돌이킬 수 없는 어제 때문에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예견할 수 없는 내일에 마음을 졸일 필요가 있을까? 이에 대해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람다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항상 일어날 일을 일어나게 두지 못하고 지난 날을 지나간 대로 두지 못한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수수께끼다. 람다스는 이러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몇 년에 걸쳐 지금 여기에 라는 책을 집필했고 이를 통해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기쁨과 성취감 그리고 지혜를 얻는 열쇠는 바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을 멈추고 매일 자신에게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분명 오늘을 아낄 줄 알고 자신이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바로 지금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지금을 살고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린다. 지금이란 바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머물고 있는 곳, 내 주변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가정 그리고 매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을 산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이 순간의 삶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빠져들어 경험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에 대해 의미 없는 상상과 걱정을 하지 않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에 연연해하지 않으면 후회도 사라진다. 그러니 근심과 후회 없이 지금을 살아라. 어제와 내일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진다. 밥을 먹을 때는 식사에만 집중하고 놀 때는 노는 일에 흠뻑 빠져라. 이렇게 1분 1초를 알차고 활기차게 보내면 자연스레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리나는 최근 연이은 악재에 시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마저 추락사고로 그녀의 곁을 떠난 것이다. 마음이 산산조각난 그녀는 한동안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얼마 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겨우 마음을 추슬렀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이 막막했다. 힘을 내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이미 자신의 나이가 50세를 훌쩍 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또 한 번 좌절하게 만들었다. 누가 나처럼 나이든 여자에게 일할 기회를 주려 하겠어? 설령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로 시작된 그녀의 걱정은 다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자신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까, 행동이 느려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등등의 생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걱정이 많아질수록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은 짙어만 갔고 결국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
아들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시절을 그리워하다 멈춰 눕고 말았다. 그녀의 병세와 상황을 파악한 주치의는 이렇게 말했다. 병세가 심각해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으니 이렇게 하시죠. 오늘부터 저희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 병실을 청소해 부인의 치료 비용을 충당하십시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었고 또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기에 그녀는 그날로 청소 도구를 주고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조금씩 걱정거리를 덜어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자 어느새 몸도 기적처럼 회복되었다. 게다가 청소를 하며 환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환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게 된 그녀는 얼마 후 병동의 심리 상담사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그녀는 사무실 벽에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바로 오늘이다 라는 문구를 붙여두었다. 리나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깨달은 바가 있는가? 만약 당신에게 이와 유사한 경험이 없다면 한번 가정을 해보라. 영화 2012에서처럼 세상이 곧 멸망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을 후회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며 걱정하겠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겠는가? 하버드대의 한 철학과 교수는 말했다.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일 뿐이다. 그렇다.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오늘뿐이고 오늘이 바로 최고로 좋은 날이다.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하버드대 학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유명 교육가 데일 카네기의 생활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보라. 그는 인간관계론에서 오늘을 소중히 하고 오늘을 낭비하지 말며 오늘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오늘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일에 열중하겠다. 마음을 살찌울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다. 몸과 마음에 유익한 책을 읽어 나의 교양을 높이겠다. 나는 오늘 타인을 위한 일과 예전에 하기 싫어했던 일, 그리고 그동안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일을 각각 하나씩 하겠다. 내가 이 세 가지 일을 하는 목적은 나의 용기와 성실함을 키워 나태해지지 않기 위함이다. 나는 오늘 나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겠다. 옷을 잘 차려입고 품행을 단정히 하고 우아한 말씨를 사용할 것이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칭찬을 많이 할 것이다. 불평, 불만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지 않겠다. 나는 오늘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루를 살겠다. 내 인생 전체를 생각하지 않겠다.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면 나 자신조차 두려워진다. 오늘 나 자신에게 침묵할 시간 30분을 주어 내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나는 오늘을 즐겁게 보낼 것이다. 지금 행동해야 앞으로의 나에게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생각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라. 윌리엄은 8살 난 아들에게 물리 지식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물의 표면 장력 때문에 바늘이 물 위에 뜰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아들에게 큰 바늘 하나를 건네 물에 넣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바늘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어렸을 때 같은 실험을 해봤던 그는 아들에게 작은 갈고리나 자석 등을 사용해 바늘을 꺼낼 수 있다는 팁을 주었다. 그런데 아들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물을 얼려 얼음을 만들고 얼음 위에 바늘을 올려두면 될 텐데. 윌리엄과 아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윌리엄은 보편적 사고방식대로 철저히 지난 경험에 의존하여 아들을 가르치려고 한 반면
아들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현재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혁신적인 답을 내놓았던 것이다. 요컨대 혁신 능력은 우리가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다. 보편적 사고방식은 자신이 겪었던 문제와 같거나 유사한 문제를 해결할 때 고민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줄여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방식은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틀에 생각을 가두어 새로운 방법이나 시도를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망치만 사용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못으로 바라본다라는 한 심리학자의 말처럼 말이다.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6마리의 꿀벌과 같은 수의 파리를 각각 마개가 없는 유리병에 가둔 후 병 바닥이 창문 쪽을 향하도록 유리병을 눕혀두었다. 몇 분 후 2개의 유리병을 확인한 결과 꿀벌들은 병 속에서 모두 죽은 반면 파리들은 유리병 입구를 통해 전부 빠져나가고 없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빛을 좋아하는 꿀벌들에게는 밝은 쪽에 출구가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반면 파리들은 빛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빛을 따라 병 바닥 쪽만 공략했던 꿀벌들은 결국 기력을 모두 소진하고 목숨을 잃었고 사방팔방 무턱대고 날아다니던 파리는 우연히 출구를 발견해 자유와 새 삶을 얻을 수 있었다. 꿀벌과 파리의 이야기는 틀에 박힌 생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또 혁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매년 많은 학생이 하버드대에 지원하고 있지만 하버드대의 합격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전 세계 수재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지원자 중에는 SAT, 미국의 대학 입시 자격 시험입니다. SAT 만점자도 적지 않지만 그들 중에서도 불합격자가 속출한다. 하버드대에서는 사람이 인류가 되느냐, 삼류가 되느냐는 그 사람에게 혁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된다라는 명언이 있을 정도로 비단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의 혁신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혁신 능력이란 무엇일까? 하버드대의 한 총장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혁신 능력이란 남과는 다른 각도와 시선으로 다른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생각해내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일을 해내는 능력입니다. 하버드대의 교육은 학생의 이러한 능력을 이끌어내 그들이 새로운 시선과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적 가치가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요. 대학 졸업 후 리 아이아코카는 포드에 입사해 세일즈맨으로 일했다. 당시 그의 주력 판매 상품은 1956년형 포드 신차였는데 초반 몇 개월 동안 아이아코카의 판매 실적은 그야말로 바닥을 쳤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적이 낮은 편이라 그는 저기압이었다. 신차의 외형과 기능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데 왜 잘 팔리지 않는 걸까? 열심히 판매 부진의 이유를 조사하던 아이아코카는 가격이 문제였음을 알아냈다. 신형차가 매력적이기는 했지만 높게 책정된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린 것이다. 가격을 내려야 하나? 하지만 이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더러 판매 수익을 올리기에도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판매가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처럼 느껴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골똘히 생각한 끝에 그는 드디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고객들이 일시불로 결제하는 것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면 할부로 결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는 그 길로 사장실을 찾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자동차 구매 시 전체 자동차 값의 20%만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는 매달 $56씩 3년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서민들도 부담 없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다. 그의 아이디어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한 사장은 그 즉시 56년 신형포드를 단돈 $56에 라는 카피로 광고를 시작했다. 아이아 코카가 고안해낸 할부 결제 방식은 자동차 구매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감을 확실히 덜어주었고 매달 $56면 매우 합리적인 지출이라는 이미지까지 심어주었다. 단 3개월 만에 그의 판매 실적은 수직 상승했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세일즈맨들도 그의 방법을 따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해당 모델의 자동차는 단숨에 전국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름을 날린 그는 얼마 후 워싱턴 지역 총괄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혁신 능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을 이끌어내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문제도 술술 해결되도록 하며 완수할 수 없을 것 같던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시킨다. 당신에게는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가? 남다른 사고방식으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이 있는가? 당신의 답이 아니오라면 자기 자신이 고정관념의 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스스로 쳐놓은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라. 고정관념에 연연하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 창의력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험이 아주 풍부하지 않아도 기술이 최고로 뛰어나지 않아도 자유를 얻은 당신의 혁신 능력이 당신에게 성공의 가속 엔진을 달아줄 것이다. 내가 정말 될까라고 아직도 의문을 품고 있는가? 혁신이 뛰어난 두뇌를 타고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혁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도 혁신을 불러올 능력이 충분히 있다. 혁신 능력은 잠재되어 있는 뇌 기능으로 모든 사람이 지닌 잠재력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저 대부분의 사람이 이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발산적 사고력을 키워보라. 발산적 사고란 다각적 사고 또는 확산적 사고라고도 하는데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보를 광범위하게 탐색하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정확한 답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가능한 해답을 모색하다 보면 더욱 풍부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고 이로써 혁신 능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벽돌의 용도는 몇 가지일까? 라는 문제에 당신은 몇 가지 답을 생각해낼 수 있는지 적어보자. 집을 짓고 담장을 쌓고 길을 만들고 못을 박고 무기로도 사용하고 칼을 갈고 받침대로도 사용하고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생각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좀 더 나은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안락지대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은 좀처럼 자신을 바꾸지 못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 로버트 캐건과 리사 라스코스 라헤이는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는 스스로 변하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되는 대로 살아가지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근본 원인을 꼽자면 바로 우리의 안락지대 때문입니다. 안락지대란 익숙한 환경과 자신이 잘하는 일,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 등 한 개인이 살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범위를 말하는데 사람은 일단 이곳을 벗어나면 불편함을 느낀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 나오는 생쥐는 은신처에서는 잘 지내다가도
밖으로만 나가면 공포와 무력함에 시달려 외출을 꺼렸는데 이 생쥐에게는 은신처가 바로 안락지대였던 것이다. 물론 인간은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이것이 삶의 목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안락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 탈벤 샤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순간을 안락지대에 머물고 또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안락한 인생을 산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줄곧 안락지대에만 머문다면 변화가 줄어들어 성장의 기회 역시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성장과 발전이 더뎌지면 잠재력의 발전이 제약을 받아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성과 역시 한계가 생긴다. 혹시 끓는 물 속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뜨거움을 느끼고 단번에 물속에서 뛰어나오지만 따뜻한 물에 집어넣으면 물속에서 그 따뜻함을 즐긴다. 물을 조금씩 가열해도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다가 결국 개구리는 영원히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기 때문이다. 안락지대에 연연하는 사람은 따뜻한 물에 미련을 두는 개구리와 다를 바 없다. 빠져나오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이미 늦는다는 뜻이다. 생각해보라. 안락지대 때문에 당신은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잃었는가.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길 포기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창업의 열정을 저버렸으며 집이 주는 편안함에 세상을 누비겠다는 포부를 접지는 않았는가. 이에 혹자는 안락지대를 벗어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 답은 2001년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미국의 유명 작가 스펜서 존슨의 저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서 찾을 수 있다. 삶은 변화의 연속이다. 그러니 지금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라. 편안함에 익숙해지다 보면 바보나 멍청이가 되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게 될 테지만 지금의 편안함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알면 분명 달콤하고 신선한 치즈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 교수와 그가 지도한 8명의 대학원생이 졸업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다. 각자의 길을 걷기에 앞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겸 마련된 자리였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학생들은 교수에게 한 말씀을 부탁했다. 따지자면 그들의 마지막 수업인 셈이었다.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그 위에 원을 하나 그리고 중앙에 사람을 한 명 세운 다음 다시 그 원에 집 한 채를 그려 넣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자, 이 원 안에는 집이나 가족처럼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곳에서 자유와 편안함을 느끼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을 벗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에 한 학생이 대답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려움도 생길 것 같고. 그러자 또 다른 학생이 말했다. 잘못을 저지른 기분이지 않을까요? 교수가 고개를 가로젓자 학생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교수는 펜을 들더니 더 큰 원 하나에 더 큰 집을 그렸다. 그러고는 말했다. 안락지대를 떠난 후 여러분은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배워 식견을 넓히고 더 부유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안락함을 탐하는 마음을 극복하라. 자신의 안락지대에서 벗어나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해야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으며 인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은 곧
안락지대를 끊임없이 넓혀가는 과정이자 불편함과 편안함을 반복하는 여정이다. 여기 하버드생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미국 여성이 있다. 자식 교육을 매우 중요시했던 그녀의 어머니 덕분에 그녀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고 금세 어머니와 함께 오르간을 합주할 수 있게 되었다. 4살 때 그녀는 피아노 곡 몇 곡을 마스터하여 그녀의 첫 번째 연주회를 열었고 그 후 각종 행사에 초대를 받아 피아노 연주 실력을 뽐냈다. 그리고 16세 때 덴버 대학 음대에 입학해 피아니스트를 꿈꿨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 듣게 된 국제학 강의가 그녀의 꿈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레닌의 계승자 스탈린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그녀를 정치의 매력에 흠뻑 빠뜨렸다. 그녀는 전공을 변경해 음악 대신 국제 정치학을 공부하리라 마음먹었다. 당시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결정에 반대하며 말했다. 10여 년 넘게 배우고 또 노력했던 일이지 않니? 게다가 피아노를 그렇게나 잘 치는데 지금 포기하기엔 네 실력이 너무 아깝구나.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국제 정치학으로 전과해 정치학과 러시아어를 공부했다. 러시아의 면면을 이해하기 위한 그녀의 노력은 남달랐다. 강의를 통해 배운 지식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녀는 틈만 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자료를 찾아 읽었고 각종 뉴스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렇게 19세 때 그녀는 정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26세에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녀는 스탠퍼드대의 국제안보 및 군비통제센터에 들어가 학자로서의 명성을 얻었고 국제 정치학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견해로 정계에 진출해 결국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이 되었다. 그녀는 바로 콘돌리자 라이스다. 안락지대를 넓혀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예컨대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지 어떤 특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안락지대를 벗어나 기꺼이 새로운 사물과 새로운 생활을 접한다면 우리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며 입지를 넓혀가게 될 것이고 넓어진 입지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을 높여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반대로 끊임없이 노력하여 꾸준히 안락지대를 넓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져 퇴보하게 될 것이다. 사실 웬만한 신념과 노력 없이 자신의 안락지대에 도전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수많은 내적 갈등과 좌절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도해 보기 전에 지레 겁먹지 말고 일단 자신의 마음의 벽부터 조금씩 허물어보자. 안락지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안락지대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보자. 불편하거나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피하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두려워도 힘들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부딪혀 보는 것이다. 그렇게 눈 딱 감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익숙해져 더 이상은 긴장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매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씩만 처리해 나가도 1년 후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성공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